안녕하십니까. 조갑제닷컴의 조성호 기자입니다. 오늘 우리 우종찬 기자님 모시고 지난번에 예고했던 것 같이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항상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라디오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검찰이 안종범 수첩 7권을 추가 확보했다고 했는데 이 추가본을 근거로 해가지고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할 것 같다고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추가본 7권은 무엇이 담겨있고 무슨 내용인가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안종범 업무수첩이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떻게 작성됐고 하는 날짜별 흐름을 좀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안종범 업무수첩은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들한테 공식적으로 나눠준 수첩이 아닙니다. 일단 개인 수첩이란 이야기고 수첩 자체가 개인 수첩이라는 건가요? 조금 이따 내가 대충의 그 비슷한 샘플을 내보여드릴게요. 자, 안종범 업무수첩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게 언제냐? 검찰에서 작년 10월 29일 날 안종범 집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럼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은 핸드폰, 컴퓨터, 그리고 이제 업무 수첩 같은 걸 다 압수를 해요. 그럼 그게 검찰 기록에 압수 물품이 뭐뭐다 하는 게 다 적혀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게 없어요. 압수 목록에 없더라고요. 그게 없고 그리고 이제 안종범 수석이 작년 11월 2일 날 검찰에 소환대가 처음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를 받는데 그때 배석 같이 와서 안종범 수석의 그 수사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이제 김건훈 보좌관입니다. 김건훈 보좌관. 그래서 김건훈 보좌관이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데, 자, 안종범 업무수첩이 김건훈 보좌관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조사를 같이 받으러 온 김건훈 보좌관이 안종범 업무수첩입니다 하고 11건을 제시를 합니다. 검찰 측에요? 검찰 측에 11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안종범 수석의 집무실에 5건이 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오늘 들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안종범 수석의 개인 사물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임의로 들고 나올 수 없으니까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그걸 압수하십시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수사 때 제공한 11건, 그리고 청와대에 있다는 5건, 한 16건이에요. 근데 검찰이 최초로 입수한 게 뭐냐? 17건이에요. 그렇다면, 안종범 수석의 집에서, 소위 말해서 압수수색한 업무수첩은 한 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 17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17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소위 김건훈 보좌관이 안종범 업무수첩이다 해가지고, 소위 39건을 특검에다 제출합니다. 김건훈 보좌관이 특검에. 김건훈 보좌관. 그때는 안종범 수석은 구속돼 있습니다. 그래 제출을 합니다. 그때 쇼핑백 2개 들고 이래 가는 그런 게 사진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39건을 이제 제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수첩의 존재를 아무도 모르는데 한국일보에서 보도를 합니다. 39건. 그래서 한국일보가 그 수첩을 입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 바람에 결국 안종범 업무수첩은 총 17건 더하기 39건. 그래서 56건이다. 하는 게 이제 지금까지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검찰에서 압수한 17건의 수첩은 어떤 거냐? 대충 요래 생겼습니다. 요런 개인 그거예요. 개인 수첩. 이래가지고 앞부분에는 그날 글 적고, 뒷부분에는 소위 말해가 대통령 지시사항을 적었다 하는 게 이제 검찰에서 압수한. 물론 저는 실물은 못 봤습니다만은 검찰이 이제 법정에서 소위 말해 이거를 PT 프레젠테이션으로 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때 보니까 딱 요 크기예요. 요 수첩이에요. 그러면 한국일보에서 입수를 했다는 그 수첩은 어떤 거냐? 그래서 한국일보도 자체 보도에 보면은 안종범 신 업무수첩이에요. 신 안종범 수첩. 그 업무수첩이 뭐고 말이지. 그래서 제가 사실 물어봤습니다. 한국일보 그 팀들한테 기자가 기자를 상대로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수첩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그 소위 말해가 이게 월간 조선 취재 수첩인데 이거하고 이거 다르죠. 그러니까 요런 거리고 한 권당
페이지가 60페이지 된다. 예. 이거는 60페이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60페이지 된다. 네. 요게 39건이다. 그러면 네. 이 수첩에 그러면 언제부터 기록돼 있더냐? 네.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러면 안종범 수석이 소위 청와대에 들어간 게 2014년 6월 8일입니다. 네. 6월 2일 날 들어갔습니다. 6월 네. 2일 날. 네. 6월 2일 날 들어갔는데 한국일보가 입수한 안종범 신업무수첩은 네. 2014년 6월 8일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제1권이. 네네네. 그리고 마지막 네. 39번째 건. 네. 그거는 2016년 네. 10월 8일로 끝났더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 네. 해독이 가능하냐? 네. 그러니까 일부 가능하고 잘 해독도 안 되고 네. 그런 내용이다. 네. 하고 제가 이제 한국일보 기자들한테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 검찰이 최초로 이 압수했다는 이제 7건. 네. 저도 실물을 못 봤습니다. 예. 저도 이제 법정에서만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네. 이거를 이경재 변호사가 네. 검찰에 직접 가서 네. 눈으로 네. 그러니까 검찰이 이걸 사본이나 이런 걸 제시하지 않고 눈으로 확인해라. 네.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께서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네. 2015년을 2016년으로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네네네. 2016년으로. 그러면 안종범 업무수첩에서 가장 중요한 네. 그 대목이 뭐냐. 네. 결국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 대통령이 언제 재단 설립을 처음 지시했고. 언급했고, 예. 그러니까 뭐 기업들이 뭐 돈을 내고 저기 네. 했다는 거, 예. 그 부분이에요. 네. 그럼 그 부분이 네. 소위 말해가 벌어지는 시점이 2015년 7월 24일, 7월 25일. 네. 그때는 이제 재무총수하고 예. 대통령이 단독 매담했고, 네. 그 다음에 2014년 10월 19일 날, 네. 10월 19일 날 소위 정경련에다가 네. 이제 리그창 네. 중국 총리 방을 앞두고 빨리 재단 설립해라 네. 하는 게 그게 10월 19일입니다. 네. 그리고 10월 23일 날, 네. 23일 날 되면은 소위 재단 설립 기금을 네. 미르 재단 설립 기금을 300억에서 500억으로 늘려라. 그렇죠. 그게 그 날짜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27일 날이 재단 소위 그 현판식이 있었던 그런 날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네. 이경재 변호사 딱 뒤져보니까 네. 자 2014년 네. 10월 13일 예. 이렇게 시작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10월 14일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10월 15일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서대로 나와야 되죠. 나와야 되는데 10월 14일 있고 탁 넘기니까 네. 10월 9일이에요. 거친 날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예.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게? 대통령의 지시를 네. 바로 받아 적은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사후에 작성됐다는 이야기고. 자, 보십시오. 39건짜리는 2014년 6월 8일부터 이렇게 쫙 썼다는 거 아닙니까? 2016년까지. 네. 그럼 이런 업무수첩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또 그런 내용들, 핵심 내용들만 적어놓은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결국 이 사건 터지고 난 뒤에 사후에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라는 거는 최순실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 날짜가 검찰 조서에 보면은 네. 그게 10월 12일로 나옵니다. 네. 2016년 10월 12일. 왜 10월 12일이냐? 네. 그날 청와대에서 이른바 네.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이렇게 사회적으로 자꾸 지금 어떤 그 의혹적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예. 어떻게 해서는 좋을까 네. 하는 그 대책회의가 10월 12일 날 열립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네. 자기 집 압수수색 당하던 10월 29일 전까지 네. 그 한 17일 기간 동안에 네. 이걸 7권을 이래 쓴 거예요. 안종범 측에서요. 예. 썼는데 네. 재미나는 게 네. 고창수라는 사람 부분입니다. 고창수요? 그건 누군가요? 고창수가 누구냐? 네. 대한항공 제주지점장이에요. 국회 청문회 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영태 씨랑 고영태하고 관계가 있다. 친척이다. 그래서 고영태가 최수원한테 부탁해가지고 뭐 프랑크푸르트에 있던 사람을 제주지점장으로 소위 말해서 좋은 자리에 보냈다 하는 게 기사가 그때 보도가 됐습니다. 네. 보도가 됐는데 네. 자 최수원 피고인도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소위 최서원의 한테 네. 청거받은 사람 이름 다 공개합니다. 그게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서에 다 나옵니다. 네. 내가 이상화 네. 소개받았고 저는 통해서 내가 추천을 받았고 네. 내가 신혜성이 추천받았고 그런 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유재경 미얀마 대사 그런 부분 쭉쭉 다 나옵니다. 대통령께서도
최순실 소위 피고인이 추천한 사람, 청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 청구받았다 하는 부분 다 밝혀놓습니다. 그런데 고창수 얘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그 얘기는 그렇죠. 고창수 전혀 안 나오고 또 고영태도 국회 청문회장에서 그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창수가 당신 친척교회가 당신 때문에 제주지연을 간 거 아니냐 하니까 아니라고 보면 고영태 탁 이야기한 그분은 성만 같은 곳이지 내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제가 인사청탁 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종범 수첩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일보 기자들 물어봤어요. 자, 2014년 6월 8일부터 시작된 이 수첩에 혹시 고창수 이름이 뜨냐? 없다는 거예요, 이 수첩에. 그래요? 예. 근데 이 수첩에 있는 거예요, 고창수가. 그러니까 이 수첩은 이제 사후에 작성. 사후에. 그러니까 결국 언론에 이제 막 보도가 된 거. 그걸 써놓은 거예요. 고창수 제주지점, 지점장. 그러면서 마치 대통령이 지시한 양. 그런 수첩이에요, 업무 수첩이. 그리고 오늘 7건이 뭐 추가로 발견됐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 또 오늘 이 재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확인을 못하고 대신 이제 한국일보 기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7건 추가로 발견됐던 거 오는데 혹시 뭔지 아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기자들 이야기가 이 수첩에 2014년 6월 8일부터 2016년 10월 8일까지 쫙 나오는데 중간에 몇 개 빠져 있다. 중간에 날짜 빠져 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을 김건희 보좌관이 제출한 거 아니겠느냐? 라고 추천.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아직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건지 모르는데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종편에 보면은 막 이상화 그래가지고 뭐 001부터가 전화번호 쫙 나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상화 그 뭐 전화까지 하라 했다. 그러면서 이상화가 최순실의 소위 말해가 금고직이다. 그래 이상화 전화번호가 있는 걸 보니까 결국 대통령도 뭐 삼성 돈이 최소한한테 넘어간 것도 알고 있고 이런 추정, 억측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화라는 사람은 대통령께서도 검찰 조사에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부터 외환 쪽에 아주 좀 밝은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경제수석 보고 자 외환 쪽에 아주 밝은 민간 쪽에 저런 전문가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종범 선거예요, 이걸. 그래 그거하고 이상화가 최수원의 금고직이고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저도 종편에 특히 뭐 정치 패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뭐 어떤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이야기하는 걸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종편에는 일부 변호사들, 일부 변호사들이 그냥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막 하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아니, 변호사들은 그래도 법정에 한번 오든지, 아니면 기록이라도 한번 보면은, 참 저런 이야기 못한다. 사건 기록을 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죠. 그냥 막 하는데, 대통령 뭐 변호인단이 뭐 재판을 질질 끌고 있다는 둥 하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럼. 의외로 검찰 쪽이 증거가 없다 보니까, 계속 증인들 추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재판이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사후에 작성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증거냐 아니냐 그 증거력 판단은 판사만 합니다. 검찰도 못하고 피고인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이게 합리적으로 이게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증거로서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재판 분위기는 특검에서 입수했다는 39건에 대해서는 아직 증거 능력 그런 부분을 아직 아무 소리 안 하고 있고 다음에 이 17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아직 이게 증거다 아니다 분명한 입장을 아직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검찰은 이게 증거입니다라고 열심히 주장을 하지만은 변호인 측에서 아니 이거 수첩 기재를 봐라. 2016년 10월 13일 써놓고 갑자기 10월 14일이 아니고 10월 9일이 나오고 말이지 이게 무슨 그거냐. 결국 언론 보도를 보고 자기 합리화 그걸 위해서 쓴 거 아니냐. 뭐 그 주장이 이제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정리를 한 사람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김건훈이라는 사람인 건가요? 정리한 사람은 안종범 수석이 맞습니다. 본인이 한 겁니까? 그렇죠. 예, 본인이 한 거고 본인 아까 얘기했지만 2016년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 사이에 집에서 이게 쭉 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안종범 수석 얘기할 때는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검찰 조사 기록에도 나오던데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의 방기선 국장? 네. 이 사람이 그 재벌 총수 아까 말씀하셨던 2015년 7월 24일 재벌 총수 면담과 관련해서 이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하던데 어떤 인물인가요, 이 사람은? 그래서 방기선 국장을 이해를 하려면은 네. 이 사건의 시간대별 흐름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시간대별 흐름이요? 예. 자, 문화융성이란 거는 네. 박근혜 대통령의 네. 4대 국정 기조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문화융성. 예. 근데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게 2013년입니다. 예. 그럼 그때부터 문화융성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는 우리나라 이 경제 침체에다가 실업자 문제니 여기에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소위 집권 초기에 문화융성을 하질 못합니다. 네. 하질 못하고 언제 하느냐. 네. 2014년 8월 19일 날 네. 2년 지나고 8월 19일 날 네. 대통령 직속의 문화융성위원회를 발족시킵니다. 네. 대통령께서 네. 문화융성위원회. 네. 그럼 이때 사실 차은택이가 네. 이 문화융성위원이 됩니다. 네. 차은택이가 네. 문화융성이 되는데 네. 그럼 차은택 감독은 따져보면은 네. 우리나라 광고 업계에 네. 나름대로 소위 실력자예요. 그래요? 예. 실력자고. 사람들은 그렇게 모르고 있던데요? 그래, 차은택의 네. 모습은 우리가 어느 시점을 딱 끊어서 다시 봐야 됩니다. 네. 중국에서 네. 도망 다니다가 귀국한 이후에 네. 검찰 수사 받을 동안의 차은택 모습과 예. 그 전의 차은택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어떻게 다른가요? 자, 그 전에는 네. 차은택은 선수입니다. 광고 쪽의 선수고 우리 한국의 K-팝을 중국에 그리고 국내에도 쫙 퍼뜨리고 네. 광고도 하고 네. 중국의 K-팝을 널리 퍼뜨린 그런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들어가는 거, 그건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민간인 또 들어가야 문화융성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이 사건이 터지고 네. 우리 최순실이가 들어와가 검찰 조사받고 그 이후에 차은택은 들어옵니다. 네. 중국에서 이제 인천공항으로 들어옵니다. 네. 그 이후에 검찰의 진술. 네. 그거는 진짜 무책임한 사람의 진술입니다. 모든 책임을 다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되었다. 최순실이 지시대로 했다 그거예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 검찰 조사 기록을 보고 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은 네. 자, 대통령께서 2014년 8월 19일 날 문화융성위원회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네. 대통령 직속으로 네. 만들고 한 뒤에 대통령께서 이 문화융성의 중요성을 이제 처음으로 언급을 합니다. 예. 그게 2015년 2월 24일입니다. 2015년 2월 24일이 어떤 시점이냐? 네. 그때 청와대에서 네. 한국 조소위 메세나협회, 메세나협회 네. 창립 20주년, 그 소위 그 기념하는 오찬회가 열립니다. 그럼 메세나협회라는 그런 소위 기업이 네. 번 돈을 사회에 공헌하는 그렇죠. 그런 운동이에요. 네네네. 그럼 여기에 사단법인 한국기업 메세나협회에 네. 가입한 우리나라 기업이 한 200개가 됩니다. 200개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상위 네. 20개 기업이 네. 2월 2월 24일 날 청와대 와서 오찬을 하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소위 우리 기업인들도 앞으로 네. 메디치 가문처럼 좀 해달라. 아. 메디치 가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메디치 가문이 무엇이냐? 네. 16세기. 그러니까 소위 중세 유럽. 그때 이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에서 네. 소위 은행업을 통해 가지고 돈을 모아가 그리고 문화예술에 네.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네. 여기서 결국 르네상스가 열립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의 르네상스를 연 이 가문이 메디치 가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우리 기업인들도 메디치 가문처럼 해달라. 당부를 하는 거네. 당부를 문화예술 쪽에 이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달라 하는 당부예요. 이게 따져보면 이게 미래재단, 스포재단 발족의 첫 단추입니다. 이게 2015년 2월 24일 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정부에서 이제 2015년 4월 달에 네. 결국 대통령의 지로는 뭐냐? 창조 경제를 우리가 뭐 1차, 2차, 뭐 3차 수비 산업을 떠나가 새로운 창조 경제를 만들려면은 문화융성하고 같이 가야 된다. 접목이 돼야 된다. 네네네. 이게 대통령의 지론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2015년 4월경에 창조경제추진단, 네. 그게 문화창조융합본부. 장에 차은택 씨가 가는 거죠. 그렇죠. 융합본부장에
여기에 차은택도 들어가고 네. 여기에 이승철 씨가 들어갑니다. 이승철 씨가 누구냐? 정경련 네. 상금 부회장입니다. 네. 그럼 이승철 씨는 그동안 뭘 했느냐면은 민간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 정경련 그쪽에 있으니까 이런 역할을 해옵니다. 네. 해오는데 이승철 부회장은 소위 경제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안종범 수석도 경제학 박사입니다. 네. 두 사람 아주 가깝습니다. 자, 차은택은 또 누구냐? 차은택은 물론 최서원 때문에 이제 소위 존재리 같지만은 차은택하고 안종범은 중동에 같이 출장도 가고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승철 부회장하고 안종범 수석하고도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이 세 사람 유기적으로 다 얽혀 있어요. 여기에 최순실은 없습니다. 여기에. 자, 그럼 2015년 이제 4월경에 정부에서 소위 말해가 창조경제추진단 문화창조융합본부까지 창조경제 문화융성을 이제 접목해가 본격적으로 하면서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이제 이런 기구들을 갖춰주고 막 하니까. 잠깐 한 가지만 질문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차은택 씨가 관의 대표가 되는 거고 창조경제융합이라는 부문에 있어서 관 대표가 되는 거고 이승철 씨가 민간 기업의 대표 자격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구분해서? 그 쉽게 본다면 그러니까 창조경제 이런 네. 기업 관련은 네. 이승철, 네. 문화융성은 네. 차은택. 그렇게.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4월달에 이래 만들어지니까 네. 그 무렵에 이제 방기성 국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방기성 국장 아까 물어봤기 때문에. 네. 자, 방기성 국장은 제가 만난 적도 없지만은 검찰 조서를 가만히 보면은 네. 굉장히 기획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아주 네. 이거 보고서 작성이 아주 빠른 분 그런 분으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네. 그래서 2015년 네. 4월 내지 5월경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두 개 단체 만들어 가지고 네. 창조경제 문화융성 같이 막 할 그 시점에 네. 안종범 수석이 방기성 국장한테 지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큰 그림만 그려주면 됩니다. 네. 문화융성을 위해가 창조경제를 위해가 우리 기업들도 문화예술에 투자를 해달라. 큰 그림을 그려주신 거예요. 네. 그럼 안종범 수석은 경제수석 아닙니까? 네. 자기가 그걸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이 만들어지고 본부가 막 만들어지니까 좋다. 네. 그럼 이걸 구체화할 수 있는 네. 그걸 방기성 국장한테 지시를 하는 겁니다. 4, 5월경에. 안정범 수석이 방기성. 네. 그리고 어떻게 지시하냐면, 야, 우리나라 이 문화예술계에 네. 너무나 반정부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 분위기를 좀 바꾸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네. 정부가 하는 일을 널리 홍보도 하고 네. 그런 문화융성을 시키자 하는 걸 방기성 국장한테 미션을 줍니다. 그런 단체를 한번 만들어봐라. 네. 그러니까 방 국장이 이제 듣고 나한테 그러면은 네. 그걸 하죠 이제 재단법인으로 하오리까 사단법인으로 하오리까 그거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말 안종범이 조금 지나가 그럼 재단법인으로 해라. 네. 이렇게 이제 딱 됩니다. 네. 그럼 재단법인이 되면은 네. 그러면 재단 출연금 네. 출연금을 10억으로 할까요? 20억으로 할까요? 30억으로 할까요? 50억으로 할까요?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네. 안종범 30억으로 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의 지시가 전혀 대통령 큰 지시가 그림만 없고 큰 그림만 그려주신 거고 안종범 경제수석이 나름대로 그걸 구체화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방기성 국장한테 하니까 방기성 국장이 그러면은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문화 체육 두 재단 그때는 미련이 K스포츠 이런 말이 없을 때예요. 그거를 이제 네. 자기가 만들기 시작합니다. 만들어 가지고 네. 그 문건을 네. 소위 안종범 쪽에 보냅니다. 네. 근데 그 보낸 시점이 언제냐?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기사에 그건 조금 잘못 썼는데 네. 방기성 국장이 네. 안종범 수석의 바로 보좌관, 네. 전속 보좌관 네. 김건훈한테 네. 이메일을 보낸 시점이 네. 2015년 7월 24일입니다. 그때는 재벌총수 면담이 있던 그렇죠. 있던 네.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메일을 보낸 시점이 그렇고 네. 이런 문건 네. 이거는 철저하게 방기성 소위 국장이 네. 개인적으로 자기가 작성한 거고 거기에는 작성 날짜가 없어요. 그 문건에 아예 작성 날짜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방향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네.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김건한테 보고한 시점이 네. 이메일로 보내준 시점이 네. 2015년 7월 24일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네.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대통령이 재벌 총수하고 만나는 거하고 재단 별개로?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 자 2015년 예. 7월 24일 날 네. 왜 대통령이 재벌 총수를 만났냐? 그렇죠. 그런 의문이 들죠. 의문 들죠. 네. 자
7월 24일 그때는 네. 대통령께서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부터 해가지고 전국에다가 혁신센터를 막 둡니다. 개소식을 그러니까, 하고 그러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해라. 네. 그러면 사업 아이디어가 좋으면은 네. 정부에서 자금치 지원도 하고 이런 걸 한다. 네. 그거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소위 말해가 빈부 격차 없애려고 네. 소위 말해가 삼성에서 8천억 받아가 재단 만들듯이 네. 이명박 정부 때 네. 소위 말해가 서민금융 지원하기 위해서 미소금융 예. 만들듯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쨌거나 문화, 예술, 체육 이런 쪽에 뭘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큰 그림만 제시해 준 거고 네. 나머지는 이제 안종범 수석이 다 실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방기성 국장이 그걸 만들어 주니까 네. 이제 그걸 갖고 하는 거예요. 그 페이퍼를 받고 안종범 수석이 그냥 자기가 기획을 한 거네요. 그렇죠. 기획을 한 건데 네. 자 그러면 대통령이 7월 24일 날은 네. 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원한 기업 총수들 네. 17명을 부릅니다. 네. 불러가 고맙습니다요. 네. 초대 밥사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난 뒤에 2시부터 네. 2시에서 3시, 네. 3시에서 4시, 네. 4시, 5시. 네. 그리고 재벌 총수 한 명씩을 만납니다. 현대자동차, 네. 그리고 소위 뭐 이제 CJ 이런 식으로 만나고 그다음 25일 날은 아침 10시에 이재용 부회장, 11시에 고범무 회장, 네. LG그룹. 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김성현 회장, 오후 3시에는 저 누굽니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이래 쭉 만납니다. 네. 이거 딱 하나예요. 네. 정부에서 하는 이 창조 경제, 이 혁신에 센터를 지어가지고 지원해주는 기업들, 여러분 고맙습니다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는 그걸 뒷받침하는 게 구본무 회장의 검찰 진술 아닙니까? 구본무 회장도 그렇고, 네.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나머지 5개기업. 네. 그러니까, 김성현 회장, 네. 조양호 회장, 네. 전부 다 진술서에 네. 재단 이야기 없었다. 돈 이야기 없었다. 네. 전부 다 그렇게 다 나옵니다. 일관되게 그렇게 나옵니다. 일관되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재단과 관련된 그 이야기는 2월 24일 날, 네. 2015년 그때 하신 거고. 네. 자, 그러면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 7월 24일, 25일 날 네. 그런 지시를 했다. 네. 바로 해야죠, 안종범이가. 그렇죠. 안종범 수석이. 예. 이게 10월 19일로 갑니다. 석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죠. 왜 10월 19일이냐? 그거는 제가 기사도 썼지만은 네. 중국의 리거창 총리가 이제 한국에 오니까 그때 우리 한국의 문화재단하고 중국의 문화재단이 네. MOU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동안에 대통령은 무슨 복을 받고 있었느냐? 네. 그건 대통령 피의자 신문조사 다 나옵니다. 네. 안종범 수석이 기업들이 문화재단 만들어가지고 네.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 그건 자기는 잘 되고 있다는 그 보고만 받았다는 거예요.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네. 그러면 그 작업을 한 사람 누굽니까? 결국 안종범, 차은택, 이성철이에요. 그렇다고 이 재단 이름 밀어 안종범 수석이 소위 재단 이름 3개를 갖다 줬는데 대통령이 밀어 재단으로 골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재단 이름 3개 그건 차은택 아이디어예요. 최순실이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밀어 용 그럼 좋다 이런 밀어로 하자 대통령 하시고 그리고 10월 19일 날 이제 하니까 네. 10월 27일 날 리거창이 오니까 이게 10월 27일까지 만들어야 된다. 조급해졌겠는데요? 다급해하죠. 네. 그래서 10월 20일부터 소위 최상목 비서관이 네. 청와대로 다 부릅니다. 네. 정경련부터 참 다 불러가지고 청와대에서 회의를 합니다. 이게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은 그 청와대 그 회의 모습을 안종범이 몰랐겠습니까? 알겠죠. 청와대 집 자기 방 옆인데 자기는 회의하는 줄 알았지 무슨 내용 회의하는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참 비겁한 그런 건데 자 그런데 회의가 계속됩니다. 네. 되다 보니까 재단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문체부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재단을 네. 허락을 해주니까 문체부가 네. 그러니까 문체부 공무원들도 올라오고 그 네. 과정에서 뭐 주주총회 이사록 이게 좀 급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급하게 만들 것 같았으면 나는 안 하려고 했다. 지지표인데 네. 급조해서 막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10월 23일 날 네. 소위 말해 300억, 500억으로 팍 바뀝니다. 이성철 부회장의 네. 검찰 조서에 뭐라고 돼 있냐? 안종범 수석이 지시했다. 네. 안종범 수석은 뭐냐? 이성철 부회장이 이건 자발적으로 500억을 올렸다. 서로 얘기가 다 달라진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에 2015년 소위 말해가지고 4월, 5월, 그리고 10월 그 이루어질 무렵에 그럼 최소한 피고인은 뭐 했느냐? 최소한 피고인은 56년생이고 정유라는 96년생입니다. 네. 나이 40에 낳은 딸입니다. 그쵸.
근데 2015년 그때 정유라는 소위 말해가 결혼식도 안 올린 상태에서 임신을 했습니다. 2015년 5월 달에 이제 제주도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나이 40에 난 딸, 그게 뒷바라지가 우선이지. 그렇죠. 다른 게 뭐 신경 쓰면 뭐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리고 결혼식도 안 오는 딸이 배가 부르다?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얼굴도 다니기도 그렇죠. 그래서 미르재단 2015년 10월 27일 날 현판식 할 때 아예 최순실은 독일에 있습니다. 그럼 한 달간. 그러니까 딸 뒷바라지를 하는 걸 그렇죠. 때문에 독일에 있었던 거죠. 대통령하고 최소리가 뭐 사전에 공모회가 이런 거 만들었다? 그럼 당연히 현판신갈 나와야죠, 자기가. 그러니까 미르재단에 있는 문화계 이사들, 그건 다 차은택이가 다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와서는 전부 다 최소리가 있고 뒤에 대통령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거짓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저번 주에 그 문재인 대통령 인사 중에 화제가 됐던 게 바로 노태강 국장을 문화체육부 차관에 임명한 건데 노태강 국장도 이번 사건의 어떻게 보면 핵심 인물로 이제 거명이 됐던 사람인데 어떻게 보세요? 노태강 국장은 사실 자기가 왜 해임됐는지 모릅니다. 그냥 대통령이 이게 국장한테 아니 당신 이런 이유로 해임한다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럼 몰라요. 자, 그럼 우리가 날짜별 진행 사건을 보자 이거예요. 2013년 소위 5월 달에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건이 있습니다.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인데 거기에 소위 한 선수가 심판들의 편파 판정 시비로 해가지고 탈락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자살을 해요. 이게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대통령이 이게 뭐냐? 걔가 2013년 6월달 국무회의에서 그걸 지시를 합니다. 4대학 아니요, 그건 나중이고. 그건 나중이고요. 체육계 비리, 이 태권도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자, 6월달 국무회의 지시합니다. 2013년 6월이라고요. 2013년 그래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승마 그는 언제냐? 2013년 4월입니다. 상주 그것도. 승마는 그 당시 거의 언론에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그 뭐 상주 경찰서에 뭐 고소장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만은 거의 중앙 언론에 보도 안 되니 잘 모를 때예요. 그런데 2달이 지나도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정호성 비서관한테 알아봐라 어떻게 됐냐. 그래서 정호성 비서관이 소위 조홍천 공직기강 비서관한테 알아봐라. 그래서 조홍천 비서관이 조사해 보니까 아이고 이 노태강 국장하고 금태 과장이 일을 안 했다 이거죠. 아무것도 승마 정유라 주장 듣고 뭐 이쪽 다른 사람 주장 듣고 뭐 이래가 이상하게 뭐 보고서 만들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니고 태권도 이 비리를 못 잡은 상태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거 인사조치를 해야 됩니다 하는 게 조홍천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2013년 9월 달에 그 보고서 탁 올라오니까 9월 달에 국립 그 박물관으로 거기에 이제 문화예술가 단장으로 보냅니다. 2013년 9월 달에 보냅니다. 보내고 2014년도 들어가 또 우리나라하고 프랑스하고 문화 교류 때문에 말입니다. 한불 뭐 수교. 그래가지고 프랑스의 그 문화재하고 우리하고 서로 교환회가 전시회 하긴 하는데 이게 잘 진행되다가 이게 무산이 됩니다. 대통령이 보고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래 됐냐? 국립중앙박물관 예술단장 노태강이가 들은 거예요. 노태강이가 이걸 못하게 이거 우리 거 공개 못한다. 이래가지고 이게 소위 말해 어그러진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 검찰 조서에도 나오지만은 대통령도 아니 이 사람 아직도 있어요? 하는데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유진용 장관 또 그만둬버립니다. 그래 유진용 장관 또 이게 노태강 국장이 왜 대통령한테 미움받고는 지금 모르죠, 자기도. 시기상으로 보면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만들고 이런 부분은 유진용 장관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은, 노태강 국장이 이런 부분은 잘 모르는 상태예요. 장관선에서 떠났기 때문이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블랙리스트 이야기하는 건 난 좋은데, 노태강 국장 뭐 승마 때문에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가 잘렸다? 그건 결국 뭐냐.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한 거예요. 언론에서. 그럼 나쁜 사람이란 명칭 누가 썼느냐? 박은호 전무예요. 박은호라는 이 사람의 말, 그게 언론에 퍼지니까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지목했다. 뭐 이런 이야기 퍼진 거지.
그래서 노태강 지금 이제 차관 되셨는데 그분도 네. 본인이 마음을 열고 진짜 정확하게 이걸 보면은 자기가 그때 왜 프랑스하고 그 문화 교류 그 왜 반대했는지 태권도 그 왜 제대로 조사가 안 됐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승마가 아니에요. 핵심은 그게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주시는 우종찬 기자님 나와주셔서 안종범 수석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다음에도 우종찬 기자님 취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깊은 최순실 사건의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